저는 연봉으로 치면 정도 받습니다. 2위부터 5위까지 매출 다 합쳐도 김현장한테 안 된다.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연봉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 올리기도 힘들어요. 내 대로 살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변호사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최근에 커뮤니티에 변호사 돈 잘 벌어서 이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게 맞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국이 재작년 변시 합격자고 지금 변시 합격자가 12기니까 2, 3년 전 나온 얘기 같아요. 대형 로펌이 상위 10%그래서 일단 김광태라고 하는데 김광태가 누구예요? 사람 이름 같은데 김현장, 광장, 태평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로펌 중에 큰 로펌들 빅3를 김현장, 광장, 태평양 뭐 이렇게 꼽습니다. 김광태는 안 바뀌나요? 김은 늘 그대로시고요. 광태, 세 밑에 분들이 이제 뭐 2, 3, 4등은 계속 왔다 갔다 바뀝니다. 세종, 율촌, 화우 그렇게 해서 이제 6개 로펌을 흔히 대형 로펌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세종, 태세, 문단세 같이 이제 근데 2위부터 5위까지 매출 다 합쳐도 김현장한테 안 된다. 뭐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잖아요. 김현장이 압도적인 매출이 1위입니다. 소봉새우 천에 맞추는 추세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일단은 저희 때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14년차 변호사고 사법연수원 40기들이거든요. 그때 대형 로펌 태평양, 광장, 김현장이 그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10천이고 지금도 10천. 그러니까 금액이 다 많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회계사 출신 변호사는 세후 1,100, 일반 합쪽 변호사는 세후 1,000이라고 하는데 왜 회계사 출신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대를 해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회계사 출신들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세무라든지 회계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몸값을 높게 쳐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세후라고 하니까 좀 약간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세후 1000이면 약 세전 17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봉으로 치면 2억 정도? 정도인 거죠. 네, 2억 2억은 좀 안 되니까. 2억 좀 안 되나? 한 세전 1억 8천 정도가 거의 아마 김현장, 광장, 태평양 거기 그 정도 연봉일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로스쿨 나와서 김현장만 몇 살이에요?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빨리 로스쿨을 가서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다 하면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31살에 연봉 1억 8천 센 거예요? 그렇죠. 엄청 그렇죠. 세죠. 그래서 뭐 변호사도 흔히 말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는 뭐 고소득 전문직이 맞습니다. 변호사님들은 31살 때 연봉이 어떻게 되어요? 31살 때 저희는 법무관이어서 국가에서 저희들은 월급 200만 원 받고 있었어요. 돈은 적지만 그래도 되게 그래도 행복했다. 마음은 되게 가장 값졌다. 저희가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사법고시를 합격하다 보니까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가는 것처럼 저희도 법무관으로 3년 근무를 하거든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연봉 2,400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두 번째, 유명 부티크 로펌. 지금 여기서 부티크 로펌이 뭐예요? 부티크 로펌은 규모 자체가 막 대형 로펌, 김현장, 광장, 태평양처럼 막 큰 거는 아닌데 특정 분야에 강점이 있는 로펌들을 이른바 부티크 로펌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해상법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을 해상 부티크 로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금융 관련된 사건만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을 금융 부티크 로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범위는 중형 로펌이죠? 그렇죠. 저희가 변호사 수가 50명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소형은 아니고요. 아마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큰 로펌 한 30개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매출의 기준으로 작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억 원을 초과한 로펌이 전국에 6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60개 중에 하나가 저희 법무법인 정향이라는 로펌이고 그러니까 저희도 큰 로펌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법인이 전국에 한 10,000개 정도 되죠. 되게 재밌는 이름들도 많고 뭐 이게 뭐 녹화하는 게 아니라 뭐 법무법인 로또도 있어요. 옛날에 법무법인 감사합니다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로또가 있어요? 있어. 진짜로 있어요. 아, 이거 웃으면 안 돼. 소송당해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강호석 변호사한테 해주세요. 네, 저는 기발한 이름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대형 로펌을 걷고 부티크가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왜 부티크로 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본 연봉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경이라는 로펌이 있어요. 그런 로펌은 거의 연봉 수준이 김광태 수준이랑 거의 다름이 없어요. 그 대형 로펌이랑 거의 동일하고 심지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로펌 창시자님이 저희 연대본 때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의 철학이 우리 로펌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1등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김현장 월급보다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연봉을 책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늘 변호사들은 그렇잖아요. 평생 어서만 할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내가 영업을 하고 파트너가 돼야 되잖아요. 부티크 펌에 있으면 일단 한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국내 최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중에 파트너로서도 자리 잡기가 쉽다. 계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연봉도 거의 뭐 김현장, 광장, 태평양만큼 받고 거기다가 나중에 미래까지 보장돼 있으니까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부티크 펌의 단점이라 하면 특정 분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면 그만두고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다른 변호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다른 분야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해상법 분야만
동안 무장창 팠다. 그럼 일반적인 간단한 민사 아니면 형사 이런 내용도 실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부티크는 학벌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인사 담당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성실성을 좀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해요. 그 사람의 성적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나이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외형만 놓고 봤을 때는 인터뷰 한 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얘기입니다. 최근 여의도에 생긴 로펌들이 월세 650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의도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증권가나 금융 쪽이 가장 그렇죠. 모여 있잖아요. 늘 관련된 로펌들이 어디 지역마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재는 뭐가 있어요? 가정법원 있잖아요. 늘 보이는 게 가사전문 변호사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증권가가 있고 금융위원회가 있고 증권거래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와 관련된 로펌들이 많은데 돈이 많잖아요. 당연히 그와 관련돼서 일하시는 변호사들 월급도 당연히 셀 수밖에 없죠. 부동산이라든지 시행이라든지 PF 이런 것들이 화랑일 때는 지금은 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지만 그때는 거기 로펌 변호사들도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성과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사실 시행이 다 거의 죽었잖아요. 금리가 너무 높고 아직 떨어지지가 않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변호사님들도 역시 덩달아 힘듭니다. 여기 사대명 보면 대기업, SK하이닉스, 삼성 같은 밀티어 기업 한정 국내 이름 있는 로펌을 거치고 하는 게 국룰이고 최근 이런 밑으로는 본 적이 없음.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일단은 사내 변호사도 급여가 상당히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사내 변호사로 있는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뭐 S그룹의 가장 큰 사내 변호사로 있는 동기나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봉은 높은데 연봉이 안 올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름 편한데 이제 연봉이 많이 오르지가 않는다. 사내 변호사를 가는 이유가 워라밸을 지키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일명 사칼세육이라고 하죠. 사내 변호사는 칼퇴근 세후 600을 받는다라는 걸 사칼세육이라고 한다는데 칼퇴가 안 되면 사내 변호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내 변호사를 가면 계속 사내 변호사로 있는 사람 많나요? 많죠. 못 나와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뭐랄까 편안함 그리고 조직이 주는 안정감에 적응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야생성을 잃어버려요. 제 친구 삼성화재에 있는 그 변호사 친구는 지금 10몇 년째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변호사 업무를 송무를 안 하니까 그게 고역이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공공기관, 공이 계약직 3,500으로 올려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4시 반 퇴근을 해도 그냥 요양원으로 가는 거 아니면 안 가.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맞는 것 같긴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때를 비교해보면 우리 때가 10몇 년 전이어가지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공기관이나 계약직 공무원 이런 거 잘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급여도 낮고 처우도 별로고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 판검사만 생각을 하지 정부 조직이나 뭐 아니면 지방직 공무원으로 계약직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개업 압박. 예전에 연차 쌓이면 개업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마저도 없는 추세가. 일단 연차가 쌓이면 개업해야 되는 압박은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좀 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쏘라고 치면 이제 연차가 쌓일 때마다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연봉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 올리기도 힘들어요. 끝까지 계속 뭐 10년, 20년 다닌다고 계속 올려줄 수도 없잖아요. 배웠으면 이분도 회사에 대해서 영업을 해서 파트너로서 뭘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늘 이제 계속 월급은 올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너무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만 올려줘야 되는데 영업도 안 뛰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는 야, 이제 좀 그만 어쏘하고 파트너로 돼서 영업을 해야 되지 않겠니? 약간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죠. 맞아요.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초봉 자체가 높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새우 한 700, 800으로 시작을 하는데 올라가다 보면 막 새우 막 1000몇백씩 막 올라가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주기가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너 이제 개업하고 매출 벌어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사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 변호사 된 케이스인데 학부대로 돌아간다면 취업 안 하고 바로 모스크로 갔을 거다. 그 이유는 내 지읒대로 살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 가장 크다. 평생 굶어죽은 일은 없는 직업이라 생각한다. 근데 이런 마인드로 내 대로 살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제 인생이 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변호사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할 때마다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마인드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약간 그런 걸 생각하는 직업이지 이거를 내 대로 산다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근데 왜 이렇게 쓰신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문과에서 공부 잘하면 뭐 법조인 되라, 뭐 변호사 판검사 해라, 뭐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의대 가서 의사 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제 제도권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저희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 사실 다른 직역으로 좀 가기도 쉽고 뭐 겸직을 하기도 쉽고 위원회에서 위원도 지금 몇 개를 겸직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범용성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 맞는 말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해외에 저
못 갔잖아요. 저 미국 여행 진짜 가고 싶었는데 내 클라이언트들이 나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해외여행도 함부로 장기간 그렇게 가기도 쉽지가 않고 이게 그런 단점들도 있고. 변호사는 두 분류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송무, 되게 재판을 왔다 갔다 하는 변호사가 있고, 하나는 기업 자문 변호사라고 하죠.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를 검토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변호사는 그래도 기업 자문 변호사보다는 재판을 진행하는 저희 같은 송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소송이 재판이 끝나요.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뭐 새벽까지 재판을 하진 않으시니까 저희도 실수가 있고, 만약에 재판을 크게 이겼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여행을 가끔 갈 수도 있고 실수가 있는데, 기업 자문 변호사님은 기업에서 바로바로 이게 자문을 주고 내일까지 연락을 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직업은 하나라도 잘못되면 큰일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기업들의 눈치를 살짝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해서. 변호사님들은 처음에 초봉이 얼마였어요? 초봉이 저는 법무부 충정이라는 데서 그때 당시에는 100명이 넘는 로펌이었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세후 초봉이 720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세전으로 하면 1억이 넘죠. 저도 그랬어요. 10년 전인데 지금 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의 그대로예요. 오르진 않았어요.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 20년 전이나 연봉이 거의 지금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로펌에 다니는 그 연봉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변호사 착수금도 안 오르잖아요. 네. 몇 년째 착수금 똑같고. 심지어 떨어졌어요. 오히려 기업들 사내 변호사들이 좀 더 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로펌은 돈을 많이 받고 사내 변호사님들은 약간 돈을 적게 받지만 워라밸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취직을 잘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내 변호사들 중에서도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도 워라밸도 좋은 경우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워낙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변호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스톡옵션도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로펌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10년 지났는데 지금은 얼마 받아요? 지금은 저희가 일하는 만큼 벌어가죠. 연봉이 대략 평균 어느 정도 나와요? 저는 연봉으로 치면 한 8억 정도 받습니다. 예. 근로소득상 연봉은 월급은 최대한 원이어서 연봉을 그리고 성과급이 1억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강 변호사님도 비싸시겠네요. 얼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